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뉴욕 증시 지수 자체가 미국 대선 이전으로 좀 돌아간 상황입니다. 연말 랠리도 어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0일선을 하회하는 등 연고점 대비 10%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미증시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박에 나서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지옥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따라서 출렁임은 있었지만 이번 주 그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잘 버틸 수 있었던 배경 어떤 점을 꼽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싸기 때문이겠죠. 그래 작년에 미국 증시가 20%씩 올라갈 때 네. 우리 증시 매우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 증시가 한 2년 연속 20%씩 상승했었거든요. 당연히 올해는 좀 주춤해질 확률이 높고 S&P 500 기준으로 선행 PER로 거의 23배 갔었어요. 작년 11월에. 과거에 S&P 500 보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였는데 훨씬 넘었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내려와서 이제 한 21배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어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였죠. 특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간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침에도 이렇게 급격히 밀리지 않는 이유는 2019년 이후에 한국이 이제 PBR로 본다면 코스피가 0.9배 밑에 와서 사면 하여튼 단기적으로 다 승자가 됐었죠. 위너가. 과거로 돌아가면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는 훨씬 깊어졌죠. 그 역시도 길게 본다면 결국 사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쪽 0.9배가 현재 한 2,560이니까 밸류로 본다면 해볼 만한 지수에 와 있었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도체 우호적 뉴스가 나오면 시장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받는. 그래서 미국이 흔들려도 좀 상대적으로 버텨주고 미국이 좀 안정을 찾아주면 증시가 좀 약진하는 그런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워낙에 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을 복귀해 봤을 때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보다 코스피가 못 갔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올해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의 관세겠죠? 관세도 있지만 그냥 정책 불확실성이죠. 네.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도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면 미국의 예산에 대한 걱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불확실성 또 전 세계로 본다면 국지전이 잘 진정 안 되는 이런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미국 증시를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정책 불확실성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이로 인해서 미국 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좀 흔들린다면 이런 걱정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계속 키워지면서 다 기타 금융 자산들 금리도 그렇고 뒤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봅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이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변동성도 그렇고 한때 킹달러라고 했던 달러도 흔들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작년 이제 우리 시장 부진할 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되고 있다든가 이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 시장 상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거고 수출이 많이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현재는 작년에는 굉장히 오히려 시장에 집중해야 됐다면 2025년은 시장이 아닌 오히려 저평가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계속 이제 방송에서나 많은 곳에서 조선 방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조용히 밑에서 이마트 같은 회사도 막 올라오고 있고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도 올라오고 전반적인 공통적인 것들은 그 산업 내에서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고 또 최악에서 벗어나는 종목들
뭐 음식료 업종들까지도 요새 좋고 맞아요. 네. 네. 유통업종도 좋지 않습니까? 내수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 증시가 올해 전반적인 지수 자체의 레벨업보다 종목별로 저평가의 밸류, 딥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복원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날은 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네. 또 좋은 기회를 주고 그러한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종목별 장세라고 하죠. 순환매가 좀 빠르게 네. 돌고 있는 양상인데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넘게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이유 작년에 이어서 줄곧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이 매력이 없었겠죠. 매력적이지 한국에, 않다. 그렇죠. 네. 뭐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한 명도 아니고 알 수 없죠. 근데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이 올해 거의 15% 육박하거든요. 작년에가 한 11%, 11.5%인가 그렇기 네. 때문에 한 국내 주식 많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확실히 우호적인 뭐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더라도 우호적이라 보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뭐 외국의 퀀트 펀드들은 롱숏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죠. 있다.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비싸진 주식들은 숏을 치겠지만 싸져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2024년처럼 연기금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외국인들도 그냥 한국 증시 매력 없다 팽개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뭐 한국 증시에서 가장 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네. 환율이거든요. 환율.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보셨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선물 순매수예요. 원선물 순매수. 결국은 원화가 강해지면 네.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금 가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네. 그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면 원화도 어쩌면 지금의 극단적인 어떤 가치 이하의 국면에서 벗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중에 상반기가 지나면 원달러 기준으로 1,400원이 숫자가 바뀌는 1,300원대 들어간 숫자가 나와준다면 우리 코스피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0원에 갈 확률과 1,400원 밑으로 올 확률을 비교해 본다면 네네. 저는 후자의 확률이 높다 보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 당시 시점이 되면 외국인들은 좀 더 들어오죠.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기대입니다. 네. 네. 곧 대내 뭐 리스크도 거칠 가능성이 있고 환율이 어쨌든 좀 중요하다는 점을 네. 짚어 주셨고요. 뭐 앞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미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미증시 좀 낙폭이 네. 크게 나왔고요. 이번 조정이 뭐 추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질문할 때 제가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잖아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은 지난번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그린스펀이 말했던 대로 버블은 지나간 뒤에 하는 겁니다.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붕괴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게 결국 우리가 AI 이 현재 혁명이라는 게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력이라던가 뭐 반도체 쪽으로 막 투자가 됐고 이제 그걸 활용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물론 미국에 선도했던 일부 특정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후속타들이 나오면서 AI가 좀 더 우리 생활 전반으로 펼쳐지는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미국 증시도 하락이 여기서 붕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박스권 흐름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봤을 때 미국 일방적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탁월하게 혼자 상승했다면 네. 그 돈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어디로 갈까? 최근에 보면은 루저들의 반란이 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은 다 쳐다도 보지 말자고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유럽에서 독일하면 경제가 최악이라고 뭐 네. 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독일도 여기까지 와 있고 한국 증시에서 다들
이런 뭐가 좋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포스코라던가 뭐 대상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돈에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일방의 시장에서 나오는 뿐이지 그러다가 미국이 붕괴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 미국으로 너무 쏠려 있었다. 쏠림의 해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이 됐었죠. 네. 그랬던 유동성이 지금 좀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증시 중에서도 나스닥의 하락이 너무 컸는데 브로드컴이 또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브로드컴 실적이 뭐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AI를 두고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도 뉴스 보고 안 겁니다. 네. 브로드컴이 굉장히 어쩌면 오늘 되게 불안해들 하는 마음에 단비가 되어줬고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하방을 좀 잡아줬는데 네네. 그건 하방을 잡아준 거고 그게 진정됐을 때 어디서 수익이 나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증시를 보면 그게 안정되자마자 음식료 업종이 막 튀어오르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증시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물론 브로드컴의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진정시킨 부분이 있지만 뭐든지 안정이 되는 순간 우리 시장에 자율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순환이 돌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올해 가능성을 계속 제가 연초부터 강조드리는 게 작년에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조롱도 록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네. 많았는데 뭐 그렇다고 한국 증시만 하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 일방의 시장에서는 벗어났다는 것 정도는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일변도의 쏠림이 어쨌든 완화가 되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딥밸류에서 복원되는 흐름이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부진을 오래도록 좀 겪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삼성전자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저도 오랫동안 시장 봤지만 전자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갈 답답하죠. 시가 네.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자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한국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PBR로 한 배 정도가 바닥이었는데 네. 이번에 0.82배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레벨 다운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전자가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진 건 분명한데 그럼 전자가 우리 기업 중에서 뭐 최악의 기업이냐 한번 반문해 보면 여전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결국 우리 증시 전반의 방향과 전자는 같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아까 PBR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증가율이랑 PBR이랑 삼성전자 흐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전자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는 걸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전자가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10만 원을 갑니다. 이 말은 못 하겠지만 전자가 바닥권에 들어와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우리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뭘 살까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될 거라는 거죠. 뭐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하나의 개별 주식이면서 네. 동시에 시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를 좀 바라보시는 게 현재 전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개별주이기도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5만 5천 원단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주인데 너무나 답답하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다른 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에 네. 따라하겠죠. 우리가 내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갔다. 내가 막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난 100% 수익 낼 거야. 네. 그럼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난 5에서 10%면 돼. 좀 안정적으로 길게. 그런 네. 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모든 선택지가 투자가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하방이 적으면서 위가 열린다면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면 또 보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여전히 선택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을 보고 이제 선별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뭐 엔터라든가 은행주라든가 그동안에 뭐 소외됐거나 뭐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뭐 주도주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주도주라는 것도 우리가 막 오르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해 줄 뿐이죠. 제가 주도주를 뭐로 바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전히 지금 주도주는 뭐 조선, 방산 이런 게 아주 굳건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 신규 매수자라면 아까 말한 밸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야, 이게 들어갔다가 잘못 걸리면 밑에서 산 분들이야, 아, 나 끝까지 가볼 거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새로운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새로운 작업을 넣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뭘 사야 될까가 오히려 적절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5년 평균 대비해서 그냥 주가 수익률입니다. 업종을. 조선기계 뭐 너무 좋죠. 여기에 방산도 들어있으니까. 저 끝에 있는 게 하나 보입니다. 철강, 화학, 무슨 소매 유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경제가 좋은 나라는 현재 미국이고 제일 별로인 나라는 독일과 중국인데 왜 그 나라들은 주가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좋은 거는 조선, 트럼프 모멘텀도 있고 막 있는데 철강이나 화학, 심지어 유통 뭐 이런 쪽에서도 뭘 보는 거냐면 이 모든 기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네. 모멘텀이 생긴 것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뉴스가 나오면 그래?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이득이지? 뭐 아까 답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뭐 중국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관 수요가 있다면 그러면 철강 업종 내에서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루저 중에서 선택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만 보고 있죠. 로봇, 조선, 네. 방산. 물론 거기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도 이미 코스피엔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주목하시는 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더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로봇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저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양회를 또 보도록 하죠. 중국 양회에서 이번 양회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키워드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6G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딥시크 등장으로 아무래도 이 AI 성장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회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는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는 양해를 보면서 쟤네들이 성장률은 5% 얘기를 했는데 왜 물가는 2% 얘기를 하지? 그걸 보죠.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네네. 중국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안 좋구나. 자인한 거죠, 양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5% 소비자 물가 저거였어요. 저걸 보면 얘네가 3% 이하 얘기한 적 별로 없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강하게 드라이브 부양책을 걸겠구나. 그게 아까 말했던 혁신 기업에 대한 네. 것도 될 수 있고 돈을 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면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양해에서 보여준 거는 중국은 강하게 정책을 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최근 이제 미증시에 투자하던 개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해외 주식보다 한국 시장 국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십니까?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얻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가치가 너무 많이 부여됐다면 부담이 되는 건데 미국 증시는 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싸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2025년은 그 가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여러 금리 상황도 여러 가지 봐야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 우리가 여백이 커 보인다, 한국은. 네. 이거를 뭐 투자를 오랫동안 저도 지켜본 입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 증시는 올해 많은 분들의 의구심과 우려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상인 것 같은데 최근에 2025년이 시작된 지도 한 3개월 정도 네. 지났는데 시작을 주도했던 섹터를 고르라면 당연히 조선주가 되겠고 뭐 로봇이 되겠고 방산도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내용일 것 같고요. 네. 같은 말이 반복됐지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얻는 게임이다. 그 측면에서 모든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난 높기 때문에 그래도 더 동참하겠다. 이 가격에도 나는 가치를 얻어낼 네. 수 있다 보는 그건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른 섹터 보시는 거 있을까요? 아까 오늘 계속 반복해 네. 말씀드렸는데 루저들의 빈집들, 반란, 유저들의 반란, 덜 빈집이라는 올랐던. 표현은 너무 수급으로 보신 거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소위 저평가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이 많다. 그것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트럼프의 관세에도 이제 주목하고 있지만 개별 정책들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섹터 움직임도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제 그제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했는데 우리 시장 이 영향,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들썩였고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이 있겠죠. 뭐든 조선인도 그랬다면 당연히 철강 업종 내에서 관업체들 휴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네. 움직이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은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섹터들이 움직이는 흐름은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에 중국 양해도 그렇고 트럼프의 의회 연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세라는 이슈 안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관세라는 것을 네.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네. 미국의 정책의 두 가지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쌍둥이 적자를 잡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잡기 위해서 관세를 쓰는 거죠. 그 환율도 건드릴 수 있고. 근데 겁나는 거는 재정 적자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재정 문제가 이제 좀 있으면 예산안 때문에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의회 예산국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순이자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목표 중에 하나 GDP 대비 3% 내로 재정 적자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방법이 없거든요. 금리를 낮춰야겠죠.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규제 완화를 해서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사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거로 보면 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관세 이런 것의 최종적인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 쪽에서 좀 체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에서 추이를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다. 예. 트럼프의 이제 관세 1기에 이제 어쨌든 이번 2기의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어디만 가면 그 물어보고 있어서 제가 질문들 받는데 그냥 이런 거죠. 1930년에 후보냐, 71년에 닉슨이냐 이거죠. 닉슨은 결국 관세를 협상을 썼고 네. 후보는 정말 스무탈리 관세법으로서 세계 경제를 교육을 망가뜨렸죠. 근데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 중간에 어느 영역일 텐데 저는 여전히 관세가 트럼프의 협상 카드라 봅니다. 네. 이유는 30년대에 관세가 미국의 수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관세를 갖고 다른 세제 혜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관세는 미국의 리쇼링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 압력 수단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1월 20일인가 취임했잖아요. 네네. 100일이 지나면 4월이 될 거예요. 4월 한 20일 지나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윤곽이 드러나면 관세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쳐갈 것이다. 다만 아까 강조해드렸지만 재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이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가 고민할 부분이고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출렁일 확률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4월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 불확실성은 좀 잦아들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